또 세 번째 시간이자 그리고 1단원의 마지막 시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오늘 같이 배울 내용은 지리정보와 공간인식이라고 하는 단원이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단 이 단원에서는 우리는 과거와 지금 어떤 이제 지도간 아니면 뭐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조사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이 지리정보와 공간인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 개의 권역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권역이 무엇이고 지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권역은 어떤 구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는 일단은 완전히 끝낼 수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 2시간 동안에는 먼저 세계화와 지역화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는 사례 아니면은 뭐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세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같이 공부해 보았었고 지역화에 관해서는 이제 지역화의 구체적인 사례들 예를 들면은 뭐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그래가지고 공간 인식에 따른 지리 정보의 차이라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리 정보의 수집 방법이나 지리 정보의 표현 방법에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 지리 정보의 수집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님. 물론 이제 뭐 백두산에 3번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그 김정호 선생님께서도 그동안에 만들어진 지도들의 어떤 그런 좋은 부분 그리고 이제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보완하는 정도에서 답사를 가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직접 정보를 다 모아서 그리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제 과거의 이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를 다시 우리 지리적인 말로 바꿔보면은 크게 2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는 거기가 어떤 곳인지 거기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직접 가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직접 조사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이 직접 조사의 방법은 직접 가는 거야.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있겠어? 그런데 직접 가지 않고 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그 전에 만들어진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간접조사라고 불러. 그래서 이 간접조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거고 그 중에서 교과서 우리 16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바로 원격 탐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원격 탐사. 원격 탐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서 전체를 좀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은 원격 탐사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굵은색으로 글씨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원격 탐사 같은 경우는 하늘에 떠 있는 뭐 항공기나 위성 이런 것들이 레이더, 레이저 어쨌든 신호, 전자 신호를 쏴서 그것이 이제 반사되는 그런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연구가 되어 있던 이 신호는 무엇을 뜻하는구나 이 신호는 무엇을 뜻하는구나 를 다시 분석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또 지도를 만드는 것을 원격 탐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김정호 선생님은 직접 지도를 판각을 했다고 하지 판에다가 직접 깎았지. 하지만 지금은 지도를 만들 때 물론 손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천의 지도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었어. 다 만들었거든. 그런데 만든 다음 날에 뭐 옥천에 뭐가 생겼다고 할까? 옥천에 맥도날드가 생겼어. 그러면은 어때? 계속 그 지도에 끊임없이 추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한계가 오게 되면은
지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겠지. 근데 그것에 반해서 컴퓨터로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계속 그냥 새로운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은 그 상태로 원래 있던 지도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수정에 매우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리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는 방법, 간접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많은 주목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 탐사의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어서 이제 지리정보의 표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이 지도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바로 컴퓨터로 제작한 지도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컴퓨터 제작 지도. 그래서 컴퓨터로 제작한 지도에 관해서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뭐 구글맵, 아니면은 카카오 지도, 그리고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어떤 컴퓨터로 이제 제작을 한 지도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도도 이제 컴퓨터로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같은 경우도 휴대폰, 스마트폰의 보급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지도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정보의 수집과 표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그 다음에는 이제 지리정보 체계에 대해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는 것과 웹 GIS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교과서는 이제 16페이지 아래쪽 지리정보 체계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지리정보 체계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지리니까 지오그래픽, 그 다음에 정보니까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체계니까 시스템, 이렇게 불러서 우리는 흔히 이 지리정보 체계를 GIS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체계라는 거는 책에 나와 있듯이 지리정보를 수치화하여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저장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자료를 뭐 가공하거나 분석하거나 처리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 것을 우리는 지리정보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뭐 원시적인 형태로 직접 여러 개의 지도를 모아놓고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거 뭐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 하지만 컴퓨터와 지도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원시적인 방법 말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지도를 직접 가져오기만 하면은 그것을 컴퓨터가 알아서 겹쳐서 분석을 다 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지리정보 체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리정보 체계를 시험 문제에 구현을 한 것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풀어보았던 수능 2번 문제였던 것 같아. 그 문제가 바로 지리정보 체계의 원리를 이용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과서 보게 되면은 우리 주제도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설마 모르진 않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주제도라는 게 있고, 주제도랑 이제 상대되는 말이 어떤 게 있지? 주제도는 바로 일반도라는 지도와 상대되는 말이고, 그래서 일반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형도를 의미하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주제, 그 어떤 주제든지 주제를 나타나기 위한 지도들을 전부 주제도라고 한다는 거. 혹시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었으면은 좋겠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산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 사람들은 한 가지의 목적 아니면은 한 가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지는 않지. 만약에 우리 집이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집의 집값은 너무 싸면 또 이상한 데일 것 같잖아. 그래서 싸지도 비싸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주변에 뭐 치킨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편의점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 편의점이 2개 정도, 2개 브랜드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집 근처에 치킨집과 편의점과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피아노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벌써 4가지의 조건이 나왔지. 그러면 이제 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4개의 지도를 직접 구해보는 거야. 옥천의 피아노 학원 지도, 옥천의 편의점 지도, 옥천의 치킨집 지도, 그리고 옥천의 아파트 가격 지도. 이렇게 4가지를 구해가지고 나는 뭐 집값이 얼마에서 얼마였으면 좋겠어. 치킨집이 배달 가능한 곳이 몇 군데였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부터는 몇 미터 안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편의점은 몇 개 이상이 몇 미터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조건을 입력하고 지도 4장을 겹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곳이 딱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리정보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지리정보 체계는 우리같이 소소하게 이사를 가려고 해. 아니면 뭐 이제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 학교로 옮길지 이런 의사결정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아주 큰 의사결정에도 지리정보 체계가 훌륭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리정보 체계와 관련된 크게 2가지의 내용이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처음 들어보겠지만 GPS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웹 GIS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GIS를 컴퓨터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웹 GIS다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G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면서 이제 위치 켜놓고 다니면은 여기가 어디인지, 여기에서 어디를 갈 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최단 경로라든지 아니면은 또 길 안내도 있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과서에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웹 GIS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GPS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시간의 위치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이제 GPS 좌표를 기반으로 하니까 무엇이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국 이 GPS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누리는 뭐 길찾기 서비스,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능할 수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웹 GIS를 통해서 길찾기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이제 우리 동네 날씨 이런 것들 있거든. 날씨 서비스 가능하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어떤 기반 서비스들을 웹 GIS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위치 정보를 켜놓기만 하면은 특정한 사이트에서 주변에 뭐 카페라든지 맛집 이런 것들이 어디가 유명한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림을 주기도 하거든.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웹 GIS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1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어서는 이제 옛날의 세계지도와 오늘날의 세계지도 간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 옛 세계지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잘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옛 세계지도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제한된 정보다.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다. 2가지 다야.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 한 가지랑, 두 번째로는 이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 세계지도는 주로 어디에 그렸다? 그렇지, 종이에 그렸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오늘날의 세계지도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 다양한 정보를 다 보여주게 되면은 너무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소고기는 먹지 않아. 그런데 그 지도에 치킨집, 돼지고기집, 소고기집, 양고기집, 말고기집 다 있으면은 오히려 정신이 없기만 하겠지. 그래서 다양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를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주로 이제 오늘날의 세계지도는 존재한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지도에서는 어떤 부분이 특히 중요했냐면은 축척이라고 하는 이 지도 안에
얼마나 많은 지역을 표시하느냐 혹은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시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중요했는데 반면에 오늘날의 지도는 어떻지? 이런 축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은 컴퓨터에 있는 지도는 확대와 축소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여기 써볼까? 확대와 축소가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어떠한 축척에서 지도를 하나로만 고정돼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세계지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컴퓨터의 특징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색깔 한번 써볼게. 뭐 전달, 아니면은 저장, 또 배포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옛날 지도에 비해서 옛날의 세계 지도 같은 경우는 만들면은 이거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으면은 들고 가야 되지. 그런데 지금 지도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봤어 해가지고 이제 구글 지도에 이제 그 핀셋 같은 거 꽂을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지도 만들면은 자랑하고 싶으면은 그 핀셋을 꽂은 것 자체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직접 전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특징들로 옛날 세계지도와 오늘날의 세계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도 뭐 고정밀, 3차원, 실시간, 실내 통합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이거 이외에 또 무슨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옛날 세계지도나 오늘날의 세계지도나 이제 공통적으로는 지도라는 게 되게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되게 엄청 흔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국가의 중요 정보 아니면은 중요 자원이다. 이 부분도 이제 알아두었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지도 반출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 19페이지에. 그래가지고 지도가 뭔데 이렇게 조금 까다롭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제 국가의 중요 정보이자 자원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네이버 지도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지도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떤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지역에는 실제로는 당연히 있는 곳인데 지도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곳이 지도에 표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소단원을 끝내고 이어서는 그 세 번째 소단원이자 1단원의 마지막인 바로 세 개의 바로 세 개의 권역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지역이라는 말, 권역이라는 말, 그리고 이걸 나누다 보니까 어떤 동질성, 그 다음에 뭐 점이지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래 권역이 뭔지 알았고 지역이 뭔지 알았으니까 권역을 어떻게 나누나요? 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이 단원이 모두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지역과 권역에 대해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제 20페이지로 왔어요. 써놓을까? 이제 20페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지역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와있지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라는 말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작게는 뭐 옥천 지역 이라는 말도 쓰는데 어색하지 않고, 아니면은 충청도 지역, 한국 전체를 포함해서 남한 지역, 더 크게 하면은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 혹은 아시아 지역 전부 다 이제 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역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크고 작음을 나타낸다기보다는 하나의 내가 구분하고 싶은 그런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나누는 기준들 교과서에 크게 4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적,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이런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한 개씩만 들어볼게. 자연적 지역으로 나누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뭐 평야 지역, 산지 지역, 해안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테고, 약간 전 지구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기후 구분에 따라서 뭐 열대 기후 지역, 온대 기후 지역, 냉대, 한대 기후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문화 지역 하면은 문화 중에서 이제 문화를 대표하는 거는 결국 의식주겠지. 그래서 식과 관련해서는 쌀을 먹는 문화권, 밀을 먹는 문화권, 또 감자를 먹는 문화권, 아니면 이제 이런 곡식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먹는 문화권,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적 조건 나누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종교도 하나의 이제 뭐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기준으로는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을까? 사회 경제적인 기준. 되게 그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나눠 볼 수도 있을 테고, 나라의 정치 체제에 따라서도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크게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있고, 뭐 입헌군주제를 하는 나라가 있고,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 어떤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역을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지역이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을 공통적으로 묶으면은 하나의 지역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권역은 무엇이냐라고 이 단원의 목적이 우리가 결국 권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권역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권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큰 단위로 일단은 큰 단위로 나누었다는 것이 조금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역보다는 조금 더 큰, 그래서 좀 여러 개의 지역이 합쳐져서 하나의 권역을 이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권역 구분의 지표라고 해서 21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뭐 자연적 요소부터 해서 역사적 요소까지 나오게 되지. 여기다 써볼까? 그래서 자연적 요소, 그 다음에 문화적 요소, 기능적 요소, 마지막으로 역사적 요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권역을 나누는 구분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지역 구분과 권역 구분에서 지표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뭐가 지역이고 뭐가 권역인지 조금 빨리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릴 만한 이야기들, 권역의 경계 이야기와 점이시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은 권역의 경계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권역이 이런 식으로 중심지를 가지고 있고, 이 바깥에 주변 지역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권역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권역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 권역도 역시 중심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변 지역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어떤 권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딱 여기까지가 우리 권역, 여기부터는 너희 권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대부분의 권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 중심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점점 더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 권역이라고 해보면은 일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빨간색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게 돼. 근데 그거는 이쪽 파란색도 마찬가지야. 파란색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나갈수록 점점 더 파란색의 색깔이 약해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경계쯤 가게 되면은 그 중심지 권역의 중심지의 세력이 잘 미치지 않는, 그래가지고 여기가 무엇인지 이런 느낌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는 어쩌면은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A 권역도 B 권역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우리는 바로 점이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점이지대 하게 되면은 가장 점이지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조영남의 노래인 그 화개장터라는 노래 있지? 화개장터라는 노래의 배경이 되는 이 화개장터가 바로 하나의 점이지대의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 그 부분에서 경상도 사람도 오고 전라도 사람도 오고 자연스럽게 섞여 지내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화개장터라고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개장터 어떤 데인지 궁금하면은 검색해보면 되고, 이 조영남의 노래로도 유명하지만은 그 누구지? 유명한 작가이신데 작품 중에 이제 역마라는 작품이 있어. 문학 시간에 들어봤어야 되는데 역마라는 작품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것도 저곳이니까 화개장터 궁금하면은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권역의 경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이제 21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좀 권역 구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이거 이제 각각 요소에 따라서 권역 구분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우리 얼굴을 보면서 한 번쯤 더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좀 권역의 경계와 점이지대, 그 다음에 지역과 권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자, 이제 세 개의 다양한 권역 구분 22페이지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우리 다 끝나게 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 개의 다양한 권역 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륙 중심이다. 대륙 중심으로 권역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생님이 이제 지역 지리를 진도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지. 그래서 대륙 중심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인문적 요소 중심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거는 무슨 문화권 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는 이제 지구적 쟁점을 기준으로도 지역을 권역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또 이거 말고도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자연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렇게 권역을 나눌 수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아마 4, 5, 6, 7 단원인가? 그쪽에 보게 되면 이제 나라별로 전 세계를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지역으로 묶어 놓았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그 배운 권역을 나눈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권역을 나누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교과서 같은 경우는 쟁점과 관련해가지고 권역을 묶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요 방법을 교과서에서는 택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교과서는 각각
어떤 쟁점에 대해서 그 지역들을 선정을 하고 묶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이 단어는 정말 어떻게 잘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3시간 만에 이렇게 교과서 진도가 다 끝이 났고